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어제 하루만도 전국에서 10건이 추가됐습니다. 방금 또 부산 쪽에서 또 사망자 한 명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현재까지 또 29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이후에요. 자, 근데 정부 당국은 아직 독감 백신과 사망 간 명확한 인과관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 그렇지만 계속 커지고 있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한 명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신 분이. 예,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지난 16일 이후니까 이게 불과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70대,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평상 매년 이제 80%가 넘거든요. 네, 접종률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매일 우리나라의 사망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700~800명이 없습니다. 800명 안팎이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접종을 맞은 사람 중에서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이도 사망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 16일에 이렇게 지금까지 29분이 사망하신 이 부분 자체가 이걸 이례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왜냐면, 만약에 백신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동일한 회사 백신에서만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무슨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생길 거고, 이런 분들이 짜르륵 연달아 생겨야 될 텐데, 그리고 아니면 백신의 접종 문제가 문제였다면 특정 병원에서 특정 의원에서 맞았던 사람이 여러 명이 같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는데 전국 단위에서 발생하고 같은 회사 백신도 거의 없는 상태고 다 다양한 백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은 최근에 상원 노출 문제라든지 여러 침전물 문제 때문에 백신에 대한 이제 관심이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유족들께서 이제 백신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다만 것처럼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조사는 필요하다는 건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백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중에서도 백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검사도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백신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밝히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의 언론들이 보고하는 식이 그냥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추기는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망자 수가 급증한 거를 마치 백신 때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걱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례적인 걸로 보는 시각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백신 접종 안 맞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망했을까?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역학적인 연관성을 따질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백신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질병관리청의 그런 초기 역학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백신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또 이거 한 일주일 정도는 중지하자 이런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는데, 왜냐면 너무 지금 불안감이 이제
되니까 일단 휴직일을 가져서 일단은 질병관리청도 그런 관계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게 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한지에 대한 이제 보고도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좀 벌고 또 의료진들도 이제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뭐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의협도 이제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 거지 백신이 너무 문제가 커서 이제 중단하고 보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백신 자체 때문이 아니고 이제 백신 맞기 위해서 뭐 기다리고 이를테면요. 주로 이제 노약자들이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백신 맞은 다음에 또 어떤 뭐랄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을 뭐 잘 못 지켰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식의 어떤 뭐 사망자가 생기는 상황도 벌어진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보건소에서만 맞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하려고 뭐 보면 보건소 앞에 2, 300 오래 기다리죠. 막 오래 기다리고 특히 추위 속에서. 사실 특히 뭐 70대, 80대 뭐 이런 어르신들은 외출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데 백신 때문에 무리하게 몇 시간씩 외출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사례가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접종 기간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다리는 상황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고위험군이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 그런 백신 접종을 하는 과정들 또는 가정 이후의 상황들 또 백신을 맞다 보면 일부 이제 그런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 때문에 약간 열감이 있거나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자체가 상태가 너무 나쁜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더라도 이 교수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데 전화를 드려서 이 독감 백신 바로 빨리 맞아라 이렇게 저도 사실은 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은 그게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아직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특히 노약자들은 독감 백신 맞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작년, 최근 3년 동안에는 11월 중순부터 좀 빨리 시작됐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늦게도 12월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너무 이제 미뤄지게 된다면 이제 그런 꼭 필요한 시기에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예방접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게 되면 특히 이제 고위험군들 중심의 무료 예방접종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실제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못 맞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뭐 일주일을 쉬어서 뭐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고 뭐 아니면은 뭐 계속 접종을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방접종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조율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인과관계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시간이 근데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이거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려면 부검 소견들도 다 모여져야 되고 환자들에 대한 의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한 환자들이 맞았던 백신들 자체에 이제 비슷한 루트 번호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데까지는 뭐 한두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초기 결과를 통해서 일단 연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뭐 1, 2주 안에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다 보고 접종하게 되면 정말 접종 시기를 너무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과정, 증명하는 과정들은 좀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이제 이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들, 또 질병관리청 얘기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예방접종하는 방법들을 고려해서 접종을 또 계속 유지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YTN 라디오 홍보센 출발새 아침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님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급증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여러 언론에서요, 이 교수님 보면은 뭐 다들 뭐 거의 비슷하게 그 백신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백신의 이제 유통 과정의 문제거나 아니면 백신의 제조 과정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만들 때는 이제 그 항원에 해당된 바이러스를 증식하고 그것들을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몇 리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분주하는 과정으로 백신이 이제 채워지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독성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같이 만들어진 백신들은 다 같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 명이 이제 그 백신 같은 백신 맞은 사람에서 또는 같은 시기에 출하된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연관성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운송이나 이제 배송 과정 또는 보관 과정의 문제라면 그 백신이 배송됐었던 의원이나 병원에서 맞은 사람들의 여러 명이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백신 자체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유정란 그 백신 원료가 되는 유정란에 뭐 톡신이라고 하죠. 독성 물질 또는 뭐 균 때문에 이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백신의 공정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물질 섞이지 않게 하는 거랑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든 공정 과정을 다 거치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한 가지 패치라고 그러죠. 한때 이제 바이러스에 그게 하나씩 모아지면 그거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분주하고 또 출하될 때 이제 식약처에서 또 검증 작업을 또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이제 뭐 독감 바이러스를 그 유정란 이제 넣어 배양할 때 뭐 유정란이 아닌 뭐 일반 계란 사용했을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의문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백신 회사를 모욕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다만 그러면요 이제 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노약자들은 계속해서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접종 후에 이제 뭐랄까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이분들 중 가운데 그 달걀에 어떤 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유정란 기반의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란의 일부 성분이 섞일 수도 있으니까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우려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계란에 아주 중증 부작용, 그러니까 계란에 때문에 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아주 중증 부작용까지 겪은 분들은 이제 주의를 하라고 하지만 뭐 가벼운 정도의 그런 알레르기나 이런 건 최근에는 거의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계란에 이런 알레르기가 문제가 된다면 요새는 이제 계란에서 만들자는 세포배양으로 만든 백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백신들을 또 추천도 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대안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접종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방금 저 청취자분께서 질문 하나 보내신 게 있어요. 그 2226님이신데 그럼 작년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은 몇 명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작년에 몇 명이었죠? 작년에가 2명이었나요, 작년에? 네, 2명 정도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백신 접종과 연관성 증명이 안 됐고요. 그래요? 2009년 이후에 한 25명 정도의 사례가 접수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실제 백신과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딱 한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25명 가운데 한 명만 증명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형태인 이제 길랑발의 증후군에 의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 거의 확실했었고요. 근데 그거로 사망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한 환자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 보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연령이 이제 많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증명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돌연사, 그러니까 원인이 정말 확실하지 않은 돌연사만 해도 2만여 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심장질환이나 이런 악화로 이제 추정은 되는 상황들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이제 그 환자분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아까 참 질문 드린 게 있는데 대한의협이 이제 이거 뭐 예방접종 뭐 좀 유보하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보면은 대한의협도 이게 어떤 이 백신들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이거를
이를테면은 그 일주일을 잡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일주일간이라도 이 어떤 이 백신 접종을 좀 더 어떤 지혜롭게 사고가 안 생기게 하자는 차원의 어떤 해안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이제 너무 사망사고 얘기가 많으니까 접종을 받는 분도 이제 걱정이 많지만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주일 동안 일종의 휴지기 정도로 생각해서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원인도 좀 분석을 하고 또한 국민들한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접종을 해야 될 의료진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의협의 의견대로 일주일 정도는 일시중지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요? 근데 뭐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인 거는 일주일이 지난다고 해서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뭐 유지를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또한 질병관리청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어제 그 대검 국감장에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야당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은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그 방금 말씀드린 특검법안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특검법 발의하신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사안은 수사의 전문성과 규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문성과 규모가 필요하다요? 예, 피해자가 5천 명이 넘고 피해 액수가 2조 1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옵티머스와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사무대행을 해줬던 애탁결제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단순히 로비 차원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한 회사의 이사나 사회이사로 등재시켜주는 방법. 예, 그리고 정부의 대외비 문서들이 유출된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의 특성상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가 필요한데 추미애 장관이 라임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21일 돌연히 전문적인 수사단이었던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팀 증원 요구를 거부한 사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종합할 때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특검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최대 사기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신뢰를 하고 검증 없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결과에 공정성에 의심이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특검법 발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이니까 이건 이제 수사할 그 수사단도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수적으로도 인원이 충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정성 부분에서도 지금 피고인의 발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때문에 꼭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특검법 보니까 방금 이제 인원 규모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특검 때의 1.5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까지 규모를 더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라임과 옵티머스의 자산운용사의 불법 운영 행태를 보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이러한 금융 사기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무자본에 동원되기 위해서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회이사들이
등재가 되고 이사가 등재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사단의 규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금융사기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뭐 이런 특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야권에서 야당이 뭐 시간 끌고 뭐 검찰 정치 공작, 기획수사 용인하는 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당의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 라인과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대해서 범죄의 특성, 범죄 수법의 특성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 범죄의 특성과 범죄 수법의 특성상 수사단의 전문성과 규모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 받지 않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공수처를 이제 얼른 빨리 출범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수처가 사실 지금 현실을 보면요, 여당에서 이 특검을 사실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적지 않습니까? 이 사안의 특성에 비추어 본 특검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 공수처를 빨리 추진하겠다 이거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 특검은 이 범죄의 금융상기라는 범죄의 특성상 그리고 이게 진행되어 온 경과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 추천 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것이고 추천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법대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면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김봉현 씨요. 이 사건 주범으로 이제 피고인. 이 사람이 옥중서신 벌써 1차, 2차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법무장관이 이제 법무 조사도 바로 그때 시작을 지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수사권도 지휘권도 또 발동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 보면은 김봉현 씨의 옥중서신이 나온 시점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을 통해서 어떤 현실의 쪽으로 어떤 상황을 바꾸고 있는 이 김봉현 씨 같은 경우 만약에 특검과 공수처 어느 게 좋냐 물어본다면 이 사람 어느 쪽 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사실 김봉현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고위공수처 수사 법률은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사안이고요.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사안의 진상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김봉현 씨 옥중서신 내용을 보면은 단순한 피고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고요. 그 어떤 맥락을 뛰어넘는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제 또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조직도 내에 위치한 조직이 아니라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시되는 조직이고 외청으로서 어떤 조직 내의 상명 하복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 이 형벌 체계의 법안에 따른 그런 조직 원리가 가동되어야 되는 외청 조직입니다. 근데 어제 윤 총장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쟁송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를테면 쟁송으로 간다. 그러면 그 결과도 실제로 위법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쟁송으로 갈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와 근거에 따른 발동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 수사기권의 발동의 근거는 피고인 김봉현의 옥중서신입니다. 네. 그럼 피고인 김봉현의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는 자신이 이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피고인의 그냥 발언에 따라서 수사 지휘권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라고 했지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검찰청법이 아니기 때문에 발동 내용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 과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검찰총장도 배제한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위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과 또 정책적 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득과 실 이것저것 따져봤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의 선명성을 논하자면 또 국민의힘과 뭐 합당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과정들의 득과 실이 있는데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 정책연대를 통해서 야권의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고 이 정책연대에 포함된 정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정책연대를 이루어낸다라면 이거는 야권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의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조명이 되는 것은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야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야권 혁신의 과제를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자, 또 이 와중에요. 그저께였죠? 이제 대검 국감 하루 전에 금태섭 의원님 이제 민주당 탈당 선언했습니다. 네. 한번 이분하고 만나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금태섭 의원이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 이나 그 이후에 보여준 정당 정치에 대한 소신이나 정당의 민주성에 대한 소신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헌법적인 소신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과 접점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좀 쉬면서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실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그 궁금한 생각에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쯤 혹시 만나보실 거예요? 이제 지금 국감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정리 잘 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그 금태섭 의원 만나보셔야겠다 한 이유 중에 가운데 하나가 혹시 뭐 서울시장 선거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염두에 둔 뭐 일종의 이른바 러브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러브콜이라고 보고 있기보다는요. 금태섭 의원 이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이 정리가 됐다라면 한번 공유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이전에 금태섭 의원과 좀 뭐 어떤 의견을 나눠보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전에 뭐 관계성을 갖거나 교류를 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분이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해온 그런 행태라든지 발언을 봤을 때 이분은 충분히 얘기를 나눠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야당에서는 뭐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주 언급되는데 안 대표 시장 출마 가능성 물론 그 장본인이 이미 그건 다 부정했다 하시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대표가
이제 유력한 정치 리더로서 네. 안 대표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또 의지를 갖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안 대표는 이제 국민들께서 현재 전국을 보고 판단하고 필요한 정치 리더를 내세울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뭐 서울시장 선거는 안 나오시겠네요. 네. 저희들은 아직 예. 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수 순서 마치기 전에요. 방금 전에 청취자 9278님 문자 주셨습니다. 저한테 황보선님 아침 날씨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50원짜리 문자 주시라고 해서 울 남편과 한참 웃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네, 출발새 아침. 자, 들으시면서 이런 의견 주실 분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50원짜리 문자.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네, 청취자 분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는요. 뜨겁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아침을 달궈드릴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예. 내일 또 광고하셔야 잠깐, 되죠? 광고는 네. 해야 됩니다. 저희 YTN 라디오는요 94.5MHz로 들으셔도 되지만 저희 앱 다운 받으셔서 들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로도 화면으로 동시에 네. 지금 유튜브형 기자로 저희 자리매김하고 있는 네. 조은재 기자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저희 YTN 라디오 치시면 바로 지금 생방송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까지 하고. 네. 자, 어제 김태균 선수 은퇴 소식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어제 내일은 내일의 경기가 있다 이러면서 네네네. 일단 전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어요? 내일의 경기가 바로 토트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또 골을 넣었어요. 아,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네, 제가 새벽에 저는 새벽 4시쯤 제가 일어나는데 네. 그때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킥오프 네. 새벽 4시에 했습니다. 유로파리그 본선 첫 경기였거든요. 아하. 오스트리아 린츠와의 맞대결이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 선발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에 저도 딱 켜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구나 하면서 살짝 안도하기도 하고 살짝 아쉽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 또 해리케인 선수 빼고 가레스 베일 선수를 선발로 냈습니다. 복귀 이후에 선발은 처음이었어요. 복귀한 가레스 베일이 선발 처음으로 나왔군요. 네, 네. 상대가 아마 비교적 약체 팀이고 또 프리미어리그 이제 번리 원정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전을 좀 아끼는 차원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래도 초반부터 잘 나갔습니다. 모우라 선수 선제골 넣고 상대 자책골까지 터지면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 때 웨스트햄전에서 3대0으로 토트넘 이기다가 3대3 된 적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손흥민 빼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후반에? 손흥민 뺀 뒤에 10분 동안 3골을 먹어가지고 이겼었죠. 그 악몽 때문이었을까요? 후반 17분에 손흥민이 가레스 베일과 교체 투입돼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네. 거의 들어가자마자 골망 흔들었는데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고요. 두 번은 안 당하죠. 후반 39분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20여 분 만에 이번에는 진짜 골을 넣었습니다. 오프사이드 보면 이제 손 선수가 너무 빨라서 항상 오프에 걸려요. 네, 몇 센치 차이다 그러니까. 걸려도 몇 센치 차이인데. 사실은 오프사이드 판정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골 장면은 맷 도어티의 발, 또 비니시우스의 머리를 거쳐서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골망 구석을 찔렀습니다. 그 아침에 보니까 사이다 토론 이런 거 하시던데 골 장면이 사이다예요. 그래요.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군더더기 없고 후련하고 시원하고 원샷 원킬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쐐기골을 보태서 라스크 린츠의 3대0으로 완승을 거두고 유로파리그 본선에서 상큼하게 첫 발을 뗐습니다. 네, 아까 시작하다 저 유튜브 안내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YTN 라디오 유튜브 엄청 지금 접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죠? 네. 네. 자, 계속해서 얘기하죠. 자, 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네. 자, 손 선수 경기마다 골을 넣습니다. 출전 경기수로 따지면 8경기에서 9골, 도움 4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1.13골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호날두나 메시 아니고 손흥민입니다. 10경기를 채 치르기도 전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직전 시즌 또 그 전전 시즌에는 12월 됐을 때 10골을 채웠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7골로 득점 선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유로파리그 예선과 또 오늘 본선 첫 경기에서 잇따라 골을 빚으면서 뭐 무대도 상관없고 상대도 상관없고 기복 없이 에이스 본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10월에 3경기 나갔는데 모두 골맛을 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그때 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냐 마냐 뭐 했는데 나가서 뭐 햄스트링에 마법을 부렸다 하면서 2골 넣었었고요. 웨스트햄전에서도 한 골 넣었었고 이번에 3경기 연속 골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늘 잘했지만 올해 유독 도드라지게 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끼리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규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골을 넣었던 게 14골입니다. 지난 2016-17 시즌인데 벌써 절반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 번 더 해드리면 이 기세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몇 골 넣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지난 시즌 득점왕 레스터시티의 제이미가 35경기에서 23골로 득점왕 됐거든요. 근데 5경기에 7골, 38경기면 X해서 보면 53.2골입니다. 이 기세면 50골 넘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또 기대가 되고요. 뭐 다음 경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7일 새벽 5시에 프리미어리그 번리전에서 골사냥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소식 잘 들었는데 좋은 직자 빠지면 유튜브 접속자 줄어들지 않을까 또 걱정되는데 계속해서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와이튼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 뻔한 연예 뉴스 말고요. 청취자들께서 원하시는 진짜 연예 쪽 뉴스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찐한 연예 전문기자 김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가요계에 나훈아, 조용필이 있다면 영화계에는 안성기라는 과목 존재합니다. 네. 네, 최근에 이분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래서 걱정 많이들 하시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안성기 씨의 나이가 대외적으로는 1952년생.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8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2살이 더 많으세요. 50년생이. 그렇죠. 70살이신 거죠. 조용필 씨하고 동갑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나이가 2살을 어리게 한 이유는 이제 아역 배우로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를 좀 낮췄던 게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그 한 언론 매체에서 뭐 10여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약속이 되어져 있던 영화 종이꽃에 이제 그 언론 인터뷰 홍보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해서 건강 이상이 생겼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영화계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술렁이었거든요. 근데 술렁이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안성기 씨가 평소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어떤 스타일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만약에 어떤 스케줄 펑크를 내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이건 정말 큰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다른 매체가 이제 이 뇌질환 증상일 것 같다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를 했는데 일단은 아니라는 게 이제 안성기 씨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20일 퇴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자택에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뇌질환 판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이 김한민 감독의 또 다른 이제 사극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름이 이제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제목에 한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산 대첩에 관한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어용담 역을 맡아서 현재 출연 중이신데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잠깐 이상이 있었던 것이지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걱정할 만한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대호 기자가 파악하시기로는 그리고 안성기 씨는 절대로 뇌질환 앓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안성기 씨 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뭐 지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연예계 안팎으로. 근데 또 뭐 유재석 씨도 뭐 그런 연예인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네,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반듯한 연예인으로서 젊은 네네. 팬들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연예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가장 반듯한 연예인으로 꼽을 때 안성기 씨가 아마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유재석 씨가 뭐 있는 건가요?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 좀 그 사담을 들려드리면은 영화 스태프 그러니까 이제 조명 스태프나 뭐 연출 스태프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막내들 있잖아요. 막내의 생일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주 안 알려진 그 스텝의 100일, 자식에 대한 100일 잔치, 뭐 이런 것까지도 챙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 어떤 이 뭐랄까요, 뭐 신비주의 뭐 그런 형태는 아닌데, 배우로서 배우의 모습만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은 뭐 기타 가족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하지 않고 계시지만 또 영화를 위해서는 또 이제 그 인터뷰도 하시기도 하고 오라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이제 그 평소 자기 관리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학교에서 맨날 지각하던 애들은 뭐 안 와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항상 오던 애가 안 오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김대우 기자는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잠수함 쪽이었죠. 네. 자, 이런 안성기 씨 같은 분과 달리 또 근데 뭐 젊은 가수 한 명이 뭐 갑질 때문에 또 논란이 일었어요? 네, 파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리스트이자 에디터인 A 씨가 자신의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오늘 난 의뢰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연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15년 이 바닥에서 별의별 인간을 다 봤는데 인생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고 낯선 방에서 지옥 같은 20분을 겪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이코라든가 아니면 몬스터라든가 뭐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교롭게도 이제 사이코는 레드벨벳의 대표곡 중 하나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 갑질의 주체가 조금 특정이 됐었고 결국은 이제 레드벨벳의 아이린이요? 그 주인공인 것으로 판명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린 뭐 사과했습니까? 녹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스태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이 부분이 이제 안성기 씨와 많이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스텝 중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스텝들에게 이 스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마음들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이 사과가 좀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아이돌 그룹 뭐 아이린 갑질만이 아니고 이미 어렸을 때 스타가 된 사람들 중에서 뭐 세간 위에 도마에 오른 사람들 적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다음에 인기를 얻게 되면은 모든 세상에 자신이 주인공이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인성을 갖추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끔 하는 역할은 바로 이제 매니지먼트사 기획사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스타로서 수익도 내야 되고 이익도 내야 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서 마치 하나의 뭐 공주님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추앙하고 그다음에 또 실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예인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지 않고 오히려 폐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어린 연예인들이 제대로 된 지금 뭐 인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소속사나 기획사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만이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뭐 연예인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인기를 얻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이 되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겠네요.
인성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 연예계 별의별 소식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식용유 연예인 이 얘기 좀 들립니다. 이게 뭡니까? 네, 지난달에 로통뉴스라는 곳, 그러니까 이제 판례나 사례, 소송, 이와 관련돼서 이제 보도를 하는 매체인데 이곳에서 이제 연예인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흘린 기름 때문에 입주민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 입주민이 6주간 병원 신세를 졌고 과실치상 혐의로 이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누구냐, 어떤 아파트냐, 이에 관해서 이제 여러 이 네티즌들이 수사를 펼쳤는데, 반은 성공해갖고 반은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밝혀졌거든요. 성동구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부에서 이제 배우 박선영 씨, 이 부부의 세계에서 좋은 연기 펼쳤었잖아요. 이 사람이 언급이 되어졌는데 사그러들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자신의 차는 그 차도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식용유 사건의 당사자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예가 중계석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으로 좀 마칠 시간 됐는데요. 방금 전에 청취자분 3186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시사 프로그램은 스포츠 잘 안 다뤄서 아쉬운데 매일매일 저희 YTN 라디오 쪽은 이렇게 스포츠 소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프로그램 들어주시고 이런 문자 주시니까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